그래도 너희 주변에는 수능 보고 하는 사람들 없었지? 네. 응. 그래서 아직 좀 덜 와닿겠구만. 그래서 주변에 수능 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텐데, 그렇지? 이제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구나 이런 느낌들, 알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을 기준으로 학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부터 이제 고2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2들은 이제 고3 과정이 되는 거고, 뭐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고3도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거든. 애들이 신경을 안 써. 거의, 알겠죠? 거의 뭐 수능 보듯이 가가지고 랜덤으로 과목 시험 보고 있고 왜냐면은 뭐 보는지 일정을 아예 체크를 안 하는 거야. 너 내신 성적 안 들어가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실 기말이라는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뭐 고등학교라는 거 체제 자체가 우리나라는 일단 수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능 기준으로 이제 학년이 나뉜다 생각하고 좀 더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한번 수능 문제도 풀어보면서 마음도 좀 다져보고 내가 어떤 게 더 부족한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고려가요 이론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고려가요 이론. 자, 첫 번째로 오이씨 새로운 보조막하고 왔는데 그죠? 다 안 예쁘게 된다. 자, 고려가요 이론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려가요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시대는 어느 시대의 작품? 그렇죠. 바로 시대는 고려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입니다. 자, 하지만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은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분류였던 그런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향유 계층을 보게 되면 자, 고려가요는 어떤 사람이 주로 즐겼다?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안 배웠나? 이론에 대해서? 자, 고려가요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평민 중심의 문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들이 전부 다 작자 미상으로 나와요. 평민의 문학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고려가요는 아주 독특하게도 평민의 음악이었던 것이 나중에 귀족들을 넘어서 임금에게까지 전해지는 바로 궁중악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는 문화 상승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화 상승 현상은 일반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보통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보통적인 발전 형식인데 고려가요는 아주 특이하게 하위층의 문화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별칭. 자, 고려가요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고려 시대에 불렸는데 아무래도 평민들의 노래다 보니까 약간 속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 불린 속된 음악이라고 해서 고려 소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 가요를 줄여서 여요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조에 비해서 비교적 길이가 길다고 해서 장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가갈 때 장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형식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자, 주로니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삼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연과 연이 나누어져 있는 분연체 혹은 1절, 2절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같은 말로는 분절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분연체
형식을 취합니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는 자, 노랫말 가운데 의미 없는 여음구 혹은 다른 말로 조흥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음구가 존재를 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각 연의 끝에 역시 의미 없는 후렴구가 존재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특징 같은 경우는 고려가에서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갔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궁중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즉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없었던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궁중에서는 임금이 즐겨야 되니까 정식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악기 연주는 있는데 가사가 갑자기 비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남을 여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음이 남는 부분에 넣은 구절이라고 해서 여음구 혹은 도들 조자에 흥겨운 흥자를 써서 흥을 돋우는 구절이다 해서 여음구 혹은 조음구를 집어넣고 그 다음 연과 연의 끝에 각 연의 끝에마다 후렴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흥을 돋군다든지 혹은 뭐 가시리 같은 경우는 위중들과 대평성대에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의 그 뭡니까 후렴구들이 존재하던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것이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 3번까지 했나? 형식까지 했나? 4번이 형식이지. 4번이 형식이지. 자, 5번. 그렇죠? 전승 방식을 보게 되면은 5번 이게 아니지. 여기 5번이죠. 자, 전승 방식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초기에는 구비 전승 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바로 조선 초 한글 장제 이후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하죠. 자, 바로 조선 초 그렇죠? 남녀 상렬 지사라 하여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이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양게 다 잘렸다. 그렇죠? 윤서 아시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남녀가 실제로 고려 사회는 조선 시대보다 굉장히 좀 개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반면에 조선이 이제 유교를 숭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사람들 그런 좀 개방된 그런 애정관이나 이런 내용들이 고려가에 담겨 있다 보니까 조선 사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녀 상녀지사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밀면서 많은 작품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현재 악장가사 악학괴범 그다음 시용향 악보회 총 25수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가를 공부할 때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동동이죠. 자,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은 조금 특이하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될 말이 바로 원령체 문학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원령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매달 내용을 노래를 하듯이 나타내는 걸 원령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원령체를 취하고 있는 게 뭐 달카령 같은 게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 작품 중에서는 원령체 문학에 취하고 있는 게 농가원령가 같은 것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원령체 문학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동동 같은 경우는 바로 각 달마다 그렇죠? 달마다 독자적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 말은 즉 달마다의 내용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즉 바로 뭐다? 각 내용별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창작이 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사람은 첫 구절만 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이 뭐 2월달 걸 짓고 그 다음 사람이 3월달 걸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덧붙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서사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덕을한 곤배에 받잡고 복을한 민배에 받잡고 해서 덕은 앞전에 바치고 복은 뒷전에 바치고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 나자라 오소이다 바치러 오십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덕과 복을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아의동동다리 네모치도록 합시다. 요게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우는 감탄사고 그 다음 동동다리 같은 건 악기 소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그쵸? 바로 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뒷부분 내용 학교에서 혹시 배웠습니까?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근데 뒷부분 내용 배워보면 알겠지만 뒷부분은 다 사랑 이야기야. 님이 나를 떠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별 내용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막 덕과 복을 이야기하는데 내용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1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바로 송축가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뭐다? 원래는 없었는데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품의 전체 내용과 완전히 혼자서 따로 놀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얘는 그냥 이거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도 아니고 궁중왕으로 발전되면서 이제 나라의 그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첨가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내용은 바로 여기 정월령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정월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1월. 자, 이때는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음력 1월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정월 날인물은, 자, 날인물은 메모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날인물은 바로 이거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바로 자연을 나타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아읍 동그라미 칩시다.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건 당연히 여은꾸 혹은 조흥꾸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정월에 흘러내리는 물은 어서 녹저하온데에서 녹아서 서로 하나가 되는데 만나는데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뭡니까? 그 정월 음력 1월이라고 하면 양력으로 치면 한 2월 정도 되거든요. 막 좀 늦으면 3월 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때는 계절이 어느 계절로 바뀌는 거야? 2월에서 3월 정도면. 그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겨울에 얼었던 그 시냇물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녹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야?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시냇물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이 만나지 못했대. 근데 봄이 되니까 얘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내려오면서 여기서 이 두 물이 하나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월에 흘러내리는 물은 녹아서 서로 만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세상 가운데 나곤 몽아. 자, 여기서 이 몽, 얘는 화자 자신을 나타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난 몸이요 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즉 여기서 지금 자연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날인물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봄이 돼서 흘러가지고 서로 만나는 물과 혼자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서로 대조를 함으로써 외로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월령에서는 바로 물과 화자, 자연과 화자를 대비하고 있다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2월 보름에, 자, 2월 보름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음력 2월 15일이고 요것은 연등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절에서 이제 뭡니까? 그거 연등 타는 거 알겠죠? 연등을 타는 거죠. 그래서 2월 보름에 아읍 역시 영구죠. 그렇죠? 자, 높이현 등불 다오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등불 메모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을 비유한 표현 첫 번째, 바로 임의 성품을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이 마치 바로 뭐다? 2월 보름 연등절에 높이 달아놓은 등불과 같구나. 그렇죠? 왜? 만인 비추실,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출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뭐야? 굉장히 온화한 인품이라서 온 사람들을 다 비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등불, 연등에 비유를 해가지고 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월달로 갑시다. 자, 3월도 역시 2월달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보면은 3월 나며 3월이 되면서 개한, 핀, 아으 영구죠. 만충 다랫꽃이요. 봄이 가득할 때 핀 다랫꽃이 얘는 진달래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역시 바로 임을 비유한 표현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이것은 임의 그쵸 외양을 비유했다. 임의 생김새를 비유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득 핀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울 짓을 디녀나셨다.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라는 거죠. 그만큼 이미 꽃미남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월 봅시다. 4월 아님이죠. 아으오시쇼 곡꼬리새요. 4월을 잊지 않고 아오시 꾀꼬리새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곡꼬리새는 바로 꾀꼬리 새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꾀꼬리새는 철새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4월이 되니까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자, 녹사님은 이것은 녹색 옷을 입은 임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임의 신부는 임이 녹색 옷을 입고 있대요. 바로 관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이 녹색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로 녹색 옷을 입은 님은 옛날을 잊으셨는가? 즉 꾀꼬리새는 나를 여전히 때가 되면 찾아주는데 님은 나를 찾아준다 안 찾아준다? 안 찾아준다. 그렇죠? 역시 꾀꼬리새와 녹사님은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5월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5월 5일에, 자, 5월 5일은 무슨 날? 그렇지, 이건 혼나야죠, 그렇죠? 맨날 이것들을 물어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음력이 기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음력 5월 5일은 우리나라의 무슨 날이냐? 바로 단오입니다. 단오날. 알겠습니까? 자, 단오날 하면 여자들은 뭡니까? 그네를 타고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들은 뭐 여러 제기차기하고 널뛰기하고 막, 여자들이 널뛰기 하는가? 그렇죠? 막 아주 놀죠, 그렇죠? 바로 그 단오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월 5일에 수린날이라고 하는 게 단오날을 나타내요. 단오날 먹는 아침약은 그렇죠? 단오날 아침에 약을 지금 내가 님에게 바친다는가? 왜 바치는지 봅시다. 증은 우리나라 말로 천이라는 뜻이고 해니까 바로 천년을 나타내죠. 그래서 천년을 장존하샬 길게 사실 약이라 밥장로이다. 그래서 천년을 장수할 수 있는 약이니까 님에게 바칩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침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의 무엇을 기원한다?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세 국어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장존하샬, 그치? 바로 뭡니까? 객체 높임 선어만, 주체 높임 선어만 의미를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잘 장수할 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만 의미를 썼고 밥장노이다. 임에게 바치니까 객체 높임 선어만 의미 잡을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6월 보름에, 자, 6월 보름에, 자, 얘네는
그 계절 절기 이름이 조금 야해요. 알겠죠? 바로 6월 보름은 유두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6월 보름에 별에 바온 빛 따오라.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라는 거죠. 자, 요거는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도 하나 칩시다. 바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첫 번째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글자로 쓰면 빛이라고 하면 되고, 알겠죠? 구절로 써라 라고 하면 별에 바른 빛이라고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벼랑에 버려진 빛이라는 뜻이죠.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리노이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실 님을 잠시나마 쫓겠습니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님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화자의 심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첫 번째로 벼랑에 버려진 빛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7월령으로 넘어갑시다. 그쵸? 자, 7월 보름에 백종 대하야 두고, 자, 7월 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백중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서양의 개념으로 치면은 할로윈데이하고 좀 비슷한 날이야. 알겠습니까? 서양의 할로윈데이도 뭡니까? 원래는 저승에 있던 망자들이 세상에 오는 날이 그 할로윈데이잖아요. 원래 그지? 근데 이제 백중날은 이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연고가 없는 귀신들을 구천에 떠도는 귀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상을 차려주는 그런 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백종날, 백종. 자, 여기서 백종이라는 의미는 물론 백중날에 들어가는 백중의 의미랑 같은 의미인데, 이걸 이제 그 단어로 쓰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바로 많은 음식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상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배하야 두고 차려두고 님을 한데 여가죠. 님과 함께 하기를 원을 비잡노이다. 소원을 빕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님을 한데 여가죠 라고 하는 게 바로 화자의 소망이고, 이거를 화자는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서 그 소원을 비웁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8월 15일 무슨 날? 그렇지, 또 광복절이라고 하죠. 음력 8월 15일은 바로 추석입니다. 한가위. 그렇죠? 그래서 8월 보름은 8월 15일은 가벤날이라만, 가베라고 하는 게 역시 한가위를 나타내거든요. 추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님을 매셔뇽은 오늘날 가베샵다.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날이 한가위 같구나 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요거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은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이 한가위 같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현재 이미 없어. 한가위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면적인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9월 9일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3이라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9는 뭡니까? 3이 3번 더해져야 만들어진 그 숫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9월 9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옛날에 큰 명절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중구절 혹은 중량절 혹은 등고절 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중구, 구가 2번 있다 해서 중구절. 중량, 구는 이제 양의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양이 2번 있다 해서 중량절. 그리고 중구절의 행사가 바로 뭐 있었냐면 옛날 사람들은 중구절이 오기 전에 국화로 술을 다 나눴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술을 가지고 9월 9일이 되면은 그 술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그 국화주를 나눠서 마시면서 악귀를 물리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높은 산에 오르는 절이라서 등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한화, 약이라고 먹는 국화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아까 있었던 그 국화주를 담는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9월령은 요 두 내용이 거의 연결이 안 돼. 알겠지? 갑자기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꽃이 안에 드니, 그래서 꽃이 집안에 피니 세셔 가만하여라. 집안이 조용하구나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의 부재로 인한 그렇죠? 공허, 슬픔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위 내용이랑 아래 내용이 9월령 같은 경우는 연결이 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0월령으로 갑시다. 10월에 아으, 그렇죠? 역시 영구죠. 자, 점이연 바랍다오라.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구나라는 거죠. 자, 요것도 별표 하나 더 칩시다. 이게 바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두 번째. 그렇죠? 바로 잘게 자른 보리수 나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이렇게 잘게 자른 보리수 나무와 내가 같구나. 왜? 꺾어버리신 후에 그 보리수 나무를 꺾어버린 후에 디니실 분이 없으셨다. 그 보리수 나무를 지녀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즉 바로 뭐다?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요 보리수 나무에 비유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11월령으로 갑시다. 11월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두퍼 누워. 그래서 11월 초가집 이제 그 잠자리에 한삼이구를 덮고 누워서 슬알 살아온 적 슬프구나. 고운일 스시옵놀셔. 고운님을 뭡니까? 잃고 외롭게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뭡니까? 그 차갑다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임의 부재를 역시 또 나타내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슬알 살아온겨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운님을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월령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12월령이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분디남가로 깎건, 그래서 분지나무로 깎은 아으 나잘 반이쩌 다오라. 반이쩌 세모치고 별표 칩시다. 자, 역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세 번째 바로 소반 위의 젓가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발음주의 젓가락,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님의 앞에 들어 얼리노니. 그래서 님에게 뭡니까? 바치기 위해서 소반 위에 젓가락을 놓고 님에게 줬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갑자기
손이 가재다 물하잡노이다. 손님이 그 젓가락을 가져다가 입에 물었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원래는 님에게 바치고 싶었는데 손님이 그 젓가락을 가져다 입에 물었대. 근데 젓가락은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야.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진 부분은 바로 뭐다? 화자는 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이별을 담고 있는 그 고려가요 작품 바로 동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원령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금도 배웠지만 매 달마다의 내용들이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붙어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작품은 독특하게 1년 부분이 원래는 없었던 건데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면서 첨가되는 송축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서경별곡. 그렇죠? 이거는 좀 많이 했었던 작품이죠. 그렇죠? 너무 많이 했던 작품이죠. 서경별곡. 그렇지? 근데도 어려워하는 작품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이별의 정안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리와 마찬가지로 알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좀 다르게 좀 굉장히 뭡니까? 적극적인 그런 화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일단 아질가가 역시 마찬가지 여운꾸, 조훈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서경별곡의 구조를 보게 되면 무엇 아질과 무엇으로 의 반복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질가를 기준으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복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사실 요 아질가 앞부분을 생략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차피 뒤에 반복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그냥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서경은 이제 그 뭡니까? 고려시대 그 서경 평양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수도지만 서울 수도지만은 고려의 수도지만은 위 두어렁셩 다림디리 요거는 바로 영훈구죠. 영훈구란다. 후렴구죠. 그죠? 자,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닭꼰대 아질과 닭꼰대 서성경 고의 말은 자, 닦은 곳인 그렇죠? 닭꼰대는 이제 닦은 곳 혹은 중수한 곳 이런 의미인데 알겠죠? 이건 바로 무슨 뜻이냐? 일종의 수도니까 도시가 정비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길이 닦여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일종의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수한 곳인 소성경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자, 중세 시대에 자, 중세 시대에 사랑하다는 뜻은 무슨 어떤 말이 있었어요? 사랑하다. 중세시대 사랑하다. 중세시대는 사랑하다를 뭐라 했어? 바로 괴다라고 했어요. 괴다. 그래서 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고의 말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바로 괴요 말은 이라고 해야 되는 걸 옳다, 오기를 했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괴다라고 하는 게 원형이니까. 그죠? 어간은 바뀌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중수한 고신 소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위두어렁성 달인들이, 자, 여행으론 아질과 여행으론 질삼배 발이시고, 자, 그래서 여이기보다는 질삼배를 버리고서라도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질삼배 별표 칩시다. 중요한 소재입니다. 알겠죠? 자, 질삼배는 현대말로 하면 길쌈하는 배를 나타내고,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바느질 도구를 얘기를 해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집이 가난하면 여자들이 다 뭐 해서 먹고 살아? 어? 다 여자들이 고전 소설 보면 집이 가난하면 여자들이 이거 해서 먹고 살아. 바로 남의 집 삭바느질. 남의 집 바느질을 대신해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길쌈하는 배, 바느질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당시 여성들의 경제적 기반이자 일종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님을 여이기보다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위두어렁성 두어렁성 달인들이, 자, 괴실한데 아들과 괴실한데, 그래서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어 봄. 자, 여기서 봄은 강세전미사입니다. 강조의 의미죠.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울며 울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울며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님이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나는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울면서 님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뭐다? 가실이나 현대시 진달래꽃, 화자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실이 진달래꽃의 화자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리 같은 경우도 뭡니까? 내가 님을 붙잡아 주고 싶지만 님이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진달래꽃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별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이런 작품들은 이별을 수용하는 이런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데 반해서 서경별곡은 바로 뭐다? 울면서 님은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위 두어렁성 다림들이 역시 구령구죠. 자, 그 다음 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자, 여기서 구슬은 일종의 구슬은 바로 사랑을 비유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땅 부딪혀. 그럼 구슬이 어떻게 돼?
깨지겠지, 그치? 그러면 바위는 바로 뭐다? 사랑을 깨지게 만드는 일종의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긴 있다, 끈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자, 이 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믿음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비록 바위에 깨지듯이 이제 뭔가 시련을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은 사라지더라도 당신에 대한 믿음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치리이까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나는도 바로 영구입니다. 아까 했던 아질가는 당연히 영구고 얘네도 영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즈문해를 아질가, 즈문해를 즉 천년을 외로곰 여신달 외롭게 지내더라도 즉 천년을 외롭게 지내는 게 바로 뭐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상 천년을 외롭게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과 호응을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어때?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믿음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끈이 믿음을 나타내는 요것과 호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끈의 의미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는도 역시 바로 뭐다? 영구가 되고 그치리이까도 역시 마찬가지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뭐냐? 바로 요 구절. 자, 요 구절은 자, 다른 고려 가요 정석가에도 사용된 구절입니다. 실제로 정석가에도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바로 뭐다? 당시 유행하던 구절로 여러 작품에 같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저작권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절이 당시에 유행을 해가지고 이 노래 저 노래 할 것 없이 여러 군데에 쓰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대동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별의 동강이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사공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화작에 있어서는 표면적 원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이거야. 사공 네가 배를 뛰어넘으니까 우리 님이 그 배를 타고 떠나지 않느냐 이 못된 놈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화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어?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사실 누가 가장 원망스럽겠어? 바로 화자를 떠나는 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옛날 작품들 같은 경우는 임을 직접적으로 뭡니까? 원망하고 하는 거를 좀 되게 금기시해요. 왜? 어쨌든 임은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상한테 미움을 표출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설시조에서도 보면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라는 작품을 보면 여기서 작품을 보게 되면 화자가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한 마리가 너무 얄미워. 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반기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하면서 짖어가지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신밥이 그릇그릇 나더라도 너에게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표면적으로는 지금 개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임이 원망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작품들은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스러워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걸 좀 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공을 원망을 하지만 사실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떠나는 임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 내 갓이 넘난지 몰라서, 그래서 너의 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각시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사공을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사공을 모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각시가 음탕한지 몰라서 널배에 연준다 사공아. 그래서 배를 띄운 데에 내 임을 얹었구나 사공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임을 태우고 건너가는 사공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님이 이렇게 그래서 님이 바로 요 너의 배를 타고 지금 대동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자, 대동강 건너편 고질역. 자, 고질 메모치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꽃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자, 이 꽃은 사실은 바로 뭐다? 다른 여인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바로 뭐다? 대동강 강물을 건너가면 대동강 건너편에 피어있는 꽃을 배 타들면 겉골이다.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역시 여음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말은 바로 뭐다? 이미 대동강을 건너가고서 나를 떠나버리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떠나가는 데 대한 화제의 그런 좀 그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서경불국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작품 정석가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잘 풀려? 실망인데? 너도 수능 풀 걸 그랬나? 자, 준비됐습니까? 정석가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딩하도라 당금의 계상이다. 그래서 징이어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딩하도라 당금의 계상이다. 징이어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선왕성대의 노니아와 지이다. 그래서 선왕성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태평스러운 세상에서
놀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동동 같은 작품도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앞부분에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석가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인과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태평성대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야. 태평성대는 나라가 평안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 송축가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중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히 정석가는 진짜 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딱 몇 가지만 알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석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 옆에다 하나 씁시다. 바로 정석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아까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아들가를 기준으로 앞뒤로 한 구절이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서경이 아들가 서경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정석가 같은 경우는 한 행이 반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개 행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행이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행이 반복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각 연이 3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취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3단 구조라고 하는 건 바로 첫 번째,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로 인한 결과 역시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그렇죠? 결과를 가정을 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고는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바로 유덕하신 임을 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내가 님을 잊겠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잊겠다, 잊지 않겠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님을 잊겠다라는 것은 잊겠다는 말이야, 잊지 않겠다는 말이야. 그렇지, 잊지 않겠다. 바로 반어적 표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 이 정석가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이것만 알면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삭삭기 세모의 별의 나는. 자, 여기서 나는 동그라미 칩시다. 역시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거는 여운구, 조흥구죠. 자, 여기서 삭삭기라고 하는 것은 바삭바삭한, 그렇죠? 자, 세모의 별해라고 하는 것은
모래벼랑에 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뭡니까? 바삭바삭한 모래라고 하는 거 물기를 머금고 있다, 안 머금고 있다? 안 머금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만큼 바삭바삭한 그것도 모래벼랑에다가, 그렇죠? 즉 바로 뭡니까? 우리가 모래에서는 식물이 못 자라거든요.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래는 입자로 커서 알겠죠? 근데 거기다가 기초적으로도 물기조차가 없어가지고 바삭바삭한 그런 모래벼랑에다가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그냥 밤도 아니고 밤을 어떻게? 구워서 심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구운 밤을 나타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세 개의 행위 바로 첫 번째. 자, 구조 첫 번째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모래벼랑에다가 밤을 구워서 심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죠? 가뜩이나 모래라서 밤이 뭡니까? 식물이 못 자라는데 거기다 그냥 밤도 아닌 밤을 구워서 심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 밤이 우미도다 싹나 것이야. 그 밤에서 우미도다 싹이 난다면 그 밤이 우미도다 싹나 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난다면 자, 여기서 바로 구조 두 번째 바로 불가능한 결과를 가정을 한다는 거죠. 싹이 난다면. 그죠? 자, 유덕하신 님은 여해야와 지이다. 유덕하신 님을 뭡니까? 여이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반어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즉,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 님을 잊겠다. 그 말은 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요것만 알면 사실 내용은 이제 끝입니다. 알겠죠? 다 이제 요거의 반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해석만 잘하면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자, 여기서 바로 뭐다? 옥으로 지금 연꽃을 새긴대요. 즉, 진짜 꽃이 아닌 옥으로 만든 꽃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바위 위에 접두하여이다. 그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 위에다가 딱 붙이겠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그래서 그 꽃이 세 번의 겨울 동안 혹은 뭐 한겨울 동안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삼동은 3년의 겨울을 얘기하거나 혹은 한겨울 요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삼동이 피것이야. 그래서 그 꽃이 3년 동안 피어난다면 그 꽃이 3년 동안 피어난다면 유덕하신 님을 여해야와 지이다. 그쵸? 지금 진짜 꽃이 아닌 옥으로 만든 꽃을 그것도 바위에다가 붙였는데 거기서 진짜 연꽃이 피어나면 3년 동안 피어나면 나는 님을 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역시 똑같은 구조였죠. 그쵸? 자,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갑시다. 자, 무쇠로 털릭을 말아 나난. 자, 여기서 나난도 역시 여음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쇠로 철사를 말아서 철사로 주름 마고이다. 그래서 지금 뭐야? 일종의 그 서양으로 치면 약간 링네일 같은 것들. 그 무쇠로 이제 동글동글하게 구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쭉 엮어가지고 갑옷처럼 만드는 그런 옷을 상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로 주름을 박아서 옷을 만들겠다는, 무쇠로 옷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옷이 다 헐어지면 유덕하신 님 여해야와지다. 쇠로 만든 옷이 다 헐어가지고 없어진다면 유덕하신 님을 잊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연으로 가봅시다. 자, 무쇠로 한 소를 뒤어다가, 그래서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쇠로 소를 만든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털슈산에 놓으이다. 철로 된 산에다가 놓겠습니다. 즉, 산도
철로 만들어 놨고 여기에 운매하고 있는 소도 철로 만든 놈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소가 털초를 먹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 한까지 하다 보면 그 쉐라고 돼 있죠. 그쵸? 그쵸? 요것도 역시 바로 뭐다? 쇼 더하기 이. 주격조사죠. 그래서 그 소가 털초를 먹는다면, 철로 된 초를 먹는다면, 그 소가 철로 된 초를 먹는다면, 즉, 철로 된 산에 있는 나무를 철로 된 소가 먹는다면, 이 뜻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유덕하시님 여해야와 지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님, 유덕하시님은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님은 있겠다는 단어적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아까 배웠던 서경절곡에 있었던 장면이죠. 그렇죠? 보도록 합시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자, 여기서 구슬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구슬 바로 사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치리이까 역시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서경볼곡에 사용되었던 장면이 그대로 정석가에도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뭡니까? 동동, 그 다음에 서경별곡, 정석가까지 3개의 고려가요 작품을 오늘 마무리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2작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